안녕하세요. 오늘은 56쪽을 잠깐 보시고 바로 59쪽의 주역의 구독을 오늘은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56은 중국 역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진나라와 싸워서도 지질 않고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는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조나라는 장군들이 그렇게 뛰어난 걸출한 장수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조나라와 전쟁하는 걸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두려워했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실화입니다. 실화. 조금 더 중국 역사에서 역사 그러면은 신화, 아주 옛날 역사는 신화, 그리고 중간쯤 되는 옛날에는 설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는 실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는 정사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 이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때, 그때에 이 조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이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할 적에 이건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두 번, 세 번, 몇 번 반복해서 이런 것은 들어둬도 나라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글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의 조괄이 자소시로 학병법하야 이 천하 망능당이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앞에 많은 내용이 빠지고 생략이 되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만 봐서는 무슨 글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때에 조나라에 많은 장수가 있는데 조사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조사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는데 이 대장군은 조나라의 얼마나 수문장과 같은 그런 대장군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전쟁에 나타났다 그러면 적군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싸우지 않고 다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입니다. 이 장군이 이제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집에 있다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대장군이니까 아들이 열심히 대장군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들 자녀들은 그 임금 수업을 받고 장군 자녀들은 장군 수업을 받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군 수업을 받는 그 아들 이름이 조괄입니다. 조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이 대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면 어릴 때로부터서 병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방법이죠. 전쟁하는 이 병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 천하망능당이라, 천하가 정말로 누가 나를 당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천하에서 나를 이길 누구도 없다.
내가 병법을 제일 잘한다. 내가 무술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기겠는가? 이렇게 망능당.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다. 천하에 나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상여 기 부 사로 언. 일찍이 그 아버지 사입니다. 이 사자입니다. 조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 아버지로 더불어 언 병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병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불능란이나 이 사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평가를 하는데 저는 못 쓰겠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해요. 어렵다 저게 어렵겠는데 이렇게 평가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연불이선이라. 그런데 얘는 앞으로 나라를 맡길만 하다. 쓸만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야, 너 부지런히 해. 이 다음에 대장군 되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옳은데 이 말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모가 문기고 한데 그 조갈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 조사에게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왜 아들 하나뿐인 이 아들이 대장군이 돼서 나라를 잘 유지하라고 이 말을 왜 안 합니까? 하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왈 조사가 말을 합니다. 병은 사지야언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에 가는 일인데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괄이 이괄 하니까 이 이자가 그런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가리가 이 언지하니 그 병법을 너무 쉽게 말을 하니, 쉬울 이자예요. 쉽게 말을 하니 이게 조약장괄이면 이 조자가 조나라입니다. 지금 조나라가 만약에 괄이를 대장군을 시키면, 자기 아들을 대장군을 시키면은 파조군자는 조나라 군대를 격파시키는 자는 필관리하리라 하니라. 반드시 조가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나라 군대를 망하게 할 자는, 파자가 격파시키니까 망하죠. 조나라 군대를 망하게 할 자는 반드시 조갈이 될 것이다. 자기 마누라한테 이 말을 해요. 남편이 저 애가 장군이 돼버리면 조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급괄장행에 급기야 조가리가 장차 나섰다. 이거는 이제 조가리가 장군이 돼서 장군의 부임을 하러 나섭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아버지가, 이것도 말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의 자리를 이 아들에게 맡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괄이가 장군으로 나아가매 기모 상서하야, 조갈이의 어머니가 임금에게 상서를 올립니다. 상서 올리기를 관 불가사라 한데,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조갈이는 장군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자가 시킬 사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갈이는 장군을 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게 불가하면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까? 불가합니다. 하니 왕이 왈 오이 결의로다. 왕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결정은 했노라. 이 왕이 이제 이게 조나라가 딱 망하게 되려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저 애를 장군시키면 안 됩니다 말을 하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결정냈다. 임금이 한번 결정냈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 말은 이랬어요. 모알 직유불층이라도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첩은 청무수자하소서. 청컨대 연자시키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조갈이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왕이 허지하다. 왕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과리가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생략된 말들이 있는데 무엇이 생략이 됐느냐? 임금이 이미 결정해서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이 조과리 어머니가 그래도 바꾸셔야 됩니다. 장군을 시키면 안 됩니다. 2번, 3번 말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과리 어머니가 그 까닭을 말을 합니다. 그 까닭을 하기를 지금 아버지 조사는 조나라의 최고 명장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조과리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조사 명장군의 부인이 말하기를 조사는 지금 남편 조사는 대장군으로 있을 때에 임금님께서 큰 공로를 하사하시느라고 이게 폐물을 저희 집에 내리시면은 이 조사는 한 번도 그 보물을 집으로 가지고 온 일이 없습니다. 장수들에게 전부 똑같이 골고루 논아줘 버립니다. 임금님께서 그야말로 큰 먹을거리 식량을 하사해 주시면은 집으로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장수들 그리고 일반 중간쯤 계급에 있는 군인들에게 쫙 이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는 한 번도 가져온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젊어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최고의 장군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곳곳에서 창고에 가도 텅텅 비어있고 어디에 가도 비어있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조나라의 최고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지금 임금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과리 저놈은 자기 아들이니까 저놈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조과리가 대장군 될 것을 조나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죽자마자 뇌물을 갖다가 바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를 가면은 저희가 받아다 쌓는 뇌물이 집 천장을 뚫습니다. 저런 애를 대장군을 시켜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임금이 조금 귀가 뚫려 있었으면은 저건 안 되겠구나 안 시켰어야 옳지요. 그런데 임금은 뭐만 있냐? 내 입으로 한번 명령한 일을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내 명령을 철회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희가 잘못하면은 저를 연좌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연좌시키는 거 알죠, 우리? 아들 죄로 엄마도 같이 사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좌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어명으로 연좌를 면했습니다. 그랬는데 장군이 되자마자 군대를 완전히 개편을 합니다.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자기하고 친하던 사람들을 전부 전진 배치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퇴진시켰어요. 퇴진시키고 그리고는 다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딱 이게 군렬을 자기간에는 이게 딱 정비를 하고는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에 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상대방 나라가 조사가 전쟁을 했다면은 바로 항복합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조과리가
장군을 해가지고 군대 행렬을 배치하는 걸 보니까 엉망이에요. 적군이 보니까 이거 얼마든지 오거라. 그래가지고 전쟁 한 번 딱 일으켜서 나갔다가 조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역사 읽으면은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한번 교훈으로 꼭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천하를 생각한다는 거, 그 진시황은 역사적으로 천하의 얼마만큼 폭군인지 말도 못합니다. 진시황이 폭군인데, 그런데 진시황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봐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시황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째 이사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사는 중국의 지금 쓰고 있는 한자, 전서 이런 것으로 문자가 되어 있는 중국의 문자를 지금에 쓰는 한자로 딱 바꿔서 문자를 혁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예요. 얼마만큼 학문이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가 이사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이사 손 붙잡고 죽어요. 이사 손 붙잡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좋아하느냐?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로서 아까 이사하고 동문수화관 이사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한비자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한비자의 글 중에서 유명한 글이 오두, 다섯 오자하고 좀두자를 쓴 오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나라를 조음 먹는 5마리의 조음이 있다. 이 조음을 가려내지 않으면 나라를 운영하지 못한다.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5마리 조음을 가려내야만 된다. 없애야만 된다. 이게 한비자예요. 그리고 한비자가 또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말로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을 주석을 단 거예요. 노자 도덕경을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 이름이 해노, 유노 이럽니다. 노자를 해석한다 해서 해노고요. 또 유노, 노자를 해석한다. 또 해석할 유자입니다. 유노. 그래서 요즘 말로 그 글은 주석이에요. 주석인데 이 주석이 얼마나 명주석이 됐든 간에 중국의 어떠한 명문장가도 한비자와 같은 명주석을 단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사람을 진시황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폭군이라고 해도 이 사람 의식 머릿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야 돼요. 머릿속에 좋아하는 사람 이사 그리고 한비자. 이 한비자의 오두 그리고 노자 도덕경 주석 이 글을 진시황이 또 글을 봅니다. 보고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비자를. 그러니까는 얼마나 깊이가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지금 속으로 깊이가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 그러니 잘못 가려고 해도 잘못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한비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합니다. 한비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한비자가 22세에서부터 27세까지 그렇게 명작을 남겼는데 한비자가 일찍이 죽어요. 30도 되기 전에. 그 누가 죽이냐? 가장 어릴 때부터 친구인 이사가 자기보다 한비자를 진시황이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주 살짝 모함해가지고 사약을 내리거든요. 사약을 내리는데 그 왕명이 아니면 사약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 왕명으로 진시황이
내리기 싫은데 그냥 사역을 명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돌아서서 보니까는 아니거든요. 취소해라 그래요.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 이미 집행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죽여버려요. 기가 막혀요. 이게 사람 관계가. 그런데 이렇게 한 이사는 한비자를 안 죽였으면은, 한비자를 안 죽였으면은 한나라라는 나라가 생겨나지를 못합니다. 진나라는 43년 만에 망하질 않습니다. 한비자가 살아 있었으면. 그런데 한비자를 죽였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하는 방법은 한비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천하를 통일했는데, 천하를 통일할 때에 천하를 유지하는 방법을 한비자가 있었어야, 이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못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나라가 43년 만에 망하고 새로 들어선 한나라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책사를 했던 장자방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자방이 또 한비자나 이런 계통의 사람의 흐름이 같아요. 사상의 흐름이 있어. 그래서 장자방이가 한나라 유방을 책사거든요. 유방의 책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임금을 하는데 임금님이 무엇을 하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잘 돌아가기만 하면 나라는 태평합니다. 근데 일을 만들기 시작하면 국민이 고통만 받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나라는 유방으로부터서 그 뒤로 임금들이 대대로 다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한나라는 일을 안 하는데, 일을 몇 대를 안 하고 나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돼버렸던지, 한나라 무제 때가 되니까 창고가 곳곳에 넘치는 거예요. 곳곳에 넘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문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한나라 무제가 돈 많겠다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바로 식노족이다 뭐다 하는 변방 국가들 전부 멸망시킵니다. 멸망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우리나라도 한사군 설치가 한 사람이 한무제예요. 한무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라가 쇠약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유현덕이가 한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자치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한나라를 부흥시키자고 일어난 사람이 유현덕이에요. 그런데 유현덕이가 나오고 제갈량이 나와도 한번 무너져버린 나라는 부흥이 안 돼요. 나라 무너지고 나서 다시 부흥했다는 역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정도 위대한 인물들이냐, 제갈량에서부터서 유현덕이 그 일행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재들입니까? 그런 인재들이 나와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는 한 번 망하면 못 일으켜요. 역사는 또 돌고 또 그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과오 없이, 세상에 과오 없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 과오가 없고 나라에 대해서 큰 과오가 없고, 이렇게 과오가 없게 살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옳겠는가? 이것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주역 구덕입니다. 주역에 대한 구덕. 그래서 이 구덕은 대단히 여러분들 앞으로 이 교재가 끝나고 나면은 좋은 교재들을 골라가지고, 아주 좋은 교재들, 그 대신에 많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것을 한번 삼아 볼 테니까, 이 주역의 구덕 이거는 공부를 하시고요. 9가지 덕을 머릿속에 가지고만 계셔도
여러분 집안의 운명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세간법이라고 그럽니다. 세간법. 세간법을 잘 가르친 것은 주역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무엇을 잘 가르치느냐? 출세간법입니다. 불교는 출세간법.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간법은 세상 사는 거 아무리 잘 해놨어도 출세간법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세간법은 이 뒤에 이런 것을 공부 다 하고 난 뒤에는 출세간법인 불교의 사상을 여기 또 공부를 하시도록 지금 교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다른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아,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주역에 구덕을 넣어가지고 세간법의 최고의 극치의 사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자 하고 지금 구덕을 여기 넣어줬습니다. 되시겠죠? 구덕은 이게 이제 주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주역에 대해서. 주역은 중국은 하, 은, 주 3대 시대를 중국의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라 시대를 상고시대라고 하고요. 은나라 시대에서 주나라 때까지를 중고시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 이후로는 상고다, 중고다 안 합니다. 현실 세계도 이렇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신화와 설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시대들이 중고시대까지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공자 시대에 와서는 전부 실화로 바뀌어요. 설화가 아니에요. 공자 시대는 설화가 아니고 실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 역사, 연임금, 순임금의 시대, 순임금의 시대, 이 시대는 완전히 설화와 신화의 시대입니다. 설화와 신화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연임금이 실제 계셨던 분인지 순임금이 실제 계셨던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것이 설화도 자기 역사예요. 신화도 자기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단군 설화가 있나요, 없나요? 단군 설화가 있죠? 그러면 단군 설화가 우리나라 것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거죠. 단군 설화를 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교육이에요, 교육. 이런 것을 옛날 것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설화도 자기네 거구나. 신화도 자기네 거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나라에는 안 가르쳐 놨다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이 주역이 나오던 시대를 중고시대라고 그럽니다. 중고시대, 상고시대가 있고 중고시대가 있는데 중고시대입니다. 중고시대가 있는데 주역이 처음 나올 적에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설들은 사실상 전부 그것도 설하고 신화예요. 주역이 나온 것도.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주역을 우리는 이게 취해야 되느냐? 지금 바로 주나라 문왕 때를 주역의 시작으로 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실화예요.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주역이 가장 역사에서 최초의 문자가 무슨 문자가 나오죠?
갑골 문자 무슨 문자 나오다가 상형 문자 나오다가 주역이 하나의 문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 주역의 문자가 부호 문자입니다. 부호. 그러면 부호는 여러분 주역 보시면은 건이 천 그러면 작대기 3개 꺼진 거 기억나시죠? 근데 작대기 3개가 끊어진 거 보면은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건 무슨 말이구나. 이거 썼던 문자예요. 문자. 예, 되시죠? 예. 그러다가 그것이 문자가 되니까 문자를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다르고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 다르고 주역에 문자를 넣고 주역에 실제로 주역을 하기는 하는데 본 사람이 이 해독법이 저기 저 뭡니까 저 의과대학에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 보면은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버리듯이 주역 문자를 보고 해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다른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항이 이것을 문자화를 시킵니다. 문항이 문자화를 시키는데 문항이 이 주역을 문자화 시키게 된 동기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념을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가장 곤궁한 때, 가장 힘들 적에 그것을 잘 넘기면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 문항이 감옥살이를 10년간을 해요. 감옥살이가 그때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고 우리간입니다. 이거 돼지 우리간처럼 우리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10년을 갇혀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10년 앉았으려니까 복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 주역이에요. 이 주역입니다. 그러면 그 주역은 뭐냐? 이게 작대기가 3개가 딱 있으면 아 이것은 무슨 말이다 하고 문자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자로. 예. 그 다음에 음은 작대기가 이렇게 한자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 2점이죠. 2점 찍으면 음이고 하나를 찍으면 양이고 그래서 양이 셋이면 한 괴가 되고 음이 셋이 돼도 한 괴가 되고 그래서 음과 양이 합치면은 음양 괴가 합쳐서 그것이 괴가 된단 말이죠. 괴가. 그러면은 그 괴의 설명을 쭉 최초에 한 것이 문항입니다. 그래 문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괴 설명을 나중에 공자가 참 주역은 특이한 경전입니다. 무엇이 특이하냐? 문항은 이 괴가 아래가 세 혀가 있고 위에가 세 혀가 있고 6개의 혀가 있으면 한 괴예요. 한 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만 해요. 문항은 이 괴는 어떤 괴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문항의 아들 주공이 있어요. 문항의 아들. 그러면 주공은 누구냐 그러면은 무왕의 동생이죠. 그러면은 문항 큰아들은 이미 주왕이 죽여가지고 문항한테 국을 끓여서 문항을 먹게 만들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요. 그렇게. 그래서 큰아들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무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격퇴시키고 나라를 세운 것이 그때가 이제 주나라입니다. 이럴 적에 그 둘째는 나라를 다스리고 셋째는 그 사람이 주공인데 주역의 6개를 합쳐가지고 이 괴는 무슨 괴다 하고 말을 해놓은 것은 아버지 문항이고 그 아들은 혀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요. 제일 아랫번째 제일 밑에 있는 혀는 무슨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고 세 번째는 무슨 뜻이고 6번째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서 혀를 쭉 설명해 놓은 거 이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궤 전체를 설명한 문왕이 지은 글은 궤사라고 하고요. 궤사라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주역을 하나 놓고 아버지와 아들 합작이잖아요. 그러다가 500년 후에 공자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10익을 붙여요. 10익, 공자의 주역 10익.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그러면 지금 이 구덕은 뭐냐? 10익 가운데 있는 글이에요, 이게. 10익 가운데. 그러면은 이 글은 누구 글이냐? 공자의 글입니다. 공자의 글인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주역 하나가 문왕 아버지, 아들 주공, 그 다음에 500년 후에 공자, 세 사람이 합작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 합작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 500년. 500년이 걸렸는데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한 사람 작품이지 세 사람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완벽한 문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희귀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것만이, 주역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역만이. 그래서 이 주역은 지금까지도 현 세계에서 전부 숭앙받는 하나의 글입니다. 이거 주역은. 그래 이제 그 중에 구덕을 제가 여기다 발췌한 것은 9가지 덕망이다. 9가지 덕망이다. 사람이 성공하고 싶으냐? 잘 살고 싶으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으냐? 이러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구덕을 먼저 갖춰라. 9가지 덕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들 나라가 다스려지냐? 9가지 덕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가정을 지키려고 한들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9가지 덕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흔히 말하면 요즘 말로 사업을 한들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겠느냐?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라를 성공시키려고 하거든 구덕을 알고 구덕을 지켜라. 이것이 공자의 구덕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나아져야 되겠죠? 이 공부 시작하기보다는 나아져야지요. 그러면 이 공부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아져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첫 번째 뭐냐? 구덕을 먼저 지켜야 되겠다. 구덕을 먼저 이해하고 구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구덕을 실천하는 이런 단계로 여러분이 딱 가지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기 전과 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공부해 볼 만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59쪽 봅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너무 글이 짧으니까 무조건 하고 애우시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애우면은 다음에 또 뭐 애우고 애우는 것마다 다 애워져요. 요거 한번 애워봅시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안 애워질까 봐서 요거 하면서 오늘 바로 애우게끔 해드릴게요. 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역지흥야 기어중고호며 주역이 만들어진 것은 흥자, 일어날 흥자니까 주역이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일어났다 그러면 만들어졌다잖아요. 주역이 일어난 것은 기어중고호며 그 중고시대였으며 이렇게 해요. 중고시대. 그 중고시대 누구? 문왕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격자, 주역을 만든 사람은 기유우한혼저, 그분이 우환이 있었던 분이다. 우환이란 건 뭡니까? 지금 우리도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근심걱정. 그분에게는 큰 근심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역을 만드셨다. 그러면 누가 우환인가? 문왕이 지금 유리성 감옥에 가둬 있으니까 얼마나 우환이요, 본인이. 그러기 전에 큰아들 죽였으니 그것도 우환이요. 그리고 또 밖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여기서 저기서 아우성이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느냐 이 말이라. 이 문왕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우환이 많았겠는가. 주역을 만드신 분, 그분은 중고시대 뿐인데 실제로 그분은 너무너무 많은 우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딱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 넘어갑니다. 시고로 이 때문에 이래서 이 말입니다.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거는 한번 공부를 하고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자, 밟을 이자가 딱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밟을 이자라는 건 알겠죠? 밟을 이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글자 뜻이 다 이게 옥편 다 돼 있어요. 지금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밟을 이자는 덕지기하여 덕의 기틀이 된다. 그러니까 주역에는 9가지 덕을 가르쳤는데 제일 첫 번째 주역에서 가르치는 덕이 뭐였느냐? 밟을 이자예요. 밟을 이자를 주역의 첫 번째 덕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덕. 예. 그러면 밟을 이자가 왜 덕이 되느냐? 밟을 이자는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런 말 많이 옛날에 쓰죠. 발걸음 아무 데라도 가지 마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얼음길을 갈 적에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얼음길을 가면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늘 얼음길을 밟고 가듯이 늘 조심해라. 이거 밟을 이자의 뜻이에요. 얼음을 밟고 갈 때에 조심하듯이 이 세상 사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옮길 적마다 조심하고 조심해라. 이것이 첫 번째 덕이 되는 일이다. 조심하는데 덕이 안 될 리가 없죠. 되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 밖의 글자들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 9가지 덕이. 그래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덕 밟을 이자 하나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이자 이것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또 결국 말고 조심하자. 놔둬버리고요. 그냥 사람 사는 것은 조심하자. 이 말만 머릿속에다 유념을 해 놔도 큰 대과는 안 생기죠. 맞겠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구절 조심한다는 글자 하나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